여야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관련 청원글에도 하루 만에 10만 명의 국민이 동의를 해 청원이 성립됐습니다. 여야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지었습니다. 정당의 지지율에 따라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데 이번 총선에서 처음 도입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총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4.15 총선 격전지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삼선의 김용태 의원이 맞붙는 서울 구로을을 살펴봅니다.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우여곡절 끝에 비례공천 명단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염동열 사무총장을 전화 연결해서 비례 순번 기준과 앞으로의 총선 전략을 들어봅니다. 뉴스앤파워 인터뷰, 오늘은 현진건 국회 도서관장과 함께 올해로 개관 68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국회 도서관 운영 방향과 미래의 비전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24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성착취 영상을 불법 제작 유포한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여야 정치권도 재발방지법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국회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사이버 성범죄 처벌법 제정 청원이 하루 만에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민적 공분이 일자 여야 정치권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성적 불법 촬영물을 단순 내려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고 이를 이용해 협박하면 특수협박죄를 적용하는 내용 등의 재발방지 3법을 긴급 발의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규 개정 및 처벌 규정 강화, 재발 방지 대책의 제정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는 우리의 의지를 엄숙히 서명합니다. 통합당도 성적 불법 촬영물 소지자도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하고 포털 사이트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정의당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이번 국회 내에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날로 진흥화되고 재범 우려가 큰 디지털 성착취 범죄에 대한 처벌법 제정을 21대 국회로 미루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20대 국회가 여성의 안전한 나라를 위한 마지막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더 강력한 양형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성착취 영상을 제작 유포할 경우 최대 형량은 7년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의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문제는 재판에서 형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실제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은 아동 음란물을 유포했지만 최근 징역 3년 6월을 구형받는 데 그쳤습니다. 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2017년 기준 2년에 불과합니다. 더 강력한 양형 기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나아가 이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죄가 된다는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청원을 신속하게 입법화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문 의장은 사이버 성범죄는 사회를 병들게 하고 개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악질 범죄라며 이번 사건에 연루된 범죄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가 즉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의장은 특히 공직자와 사회 지도층의 가담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했는데요. 이번 총선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비례정당 간 의석수 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당 지지율에 따라 47석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데 원내 일당, 나아가 과반 의석을 결정하는 중요 변수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이번 총선부터 적용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국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의석이 배분되기 때문에 소수 정당에게는 의회 진출의 기회를, 반면 지역구에서 의석을 많이 얻는 거대 정당은 전국 정당 득표율을 초과하는 비례의석만큼 손해를 보게 됩니다. 미래통합당이 이 손해를 보전하는 방안으로 비례 후보를 내지 않는 대신 비례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겁니다.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가져가고 미래한국당이 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을 그대로 가져가면
그만큼의 비례의석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례의석 차이가 원내 일당을 가를 만큼 중요해지자 당초 비례위성 정당을 비판해왔던 더불어민주당도 갖은 비판을 무릅쓰고 결국 비례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을 띄웠습니다.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을 통해 미래한국당의 비례의석 독식을 저지하면서 최대 과반 의석, 안 되더라도 범진보 세력 정당이 과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통합당 역시 과반 의석 목표 아래 미래한국당 비례의석 목표를 26석으로 잡았습니다. MBC가 의뢰해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한 최근 비례정당 지지율을 보면 더불어시민당이 26.1%로 19석, 미래한국당이 22.7%로 16석, 정의당이 9.8%로 6석, 국민의당이 4.8%로 3석, 열린민주당이 3.8%로 3석을 얻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조사대로라면 민주당과 통합당의 비례정당 의석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 대응 상황과 투표율 하락, 여야 적극 지지층의 결집, 중도층 표심 등에 따라 실제 선거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4.15 총선 격전지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서울 구로 을에 출마한 후보들을 만나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양천 을에서 지역구를 옮겨서 전략 공천된 삼선의 김용태 의원이 맞붙습니다. 이소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발전이 기대되는 구로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3선을 하며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으로 꼽힙니다. 민주당 윤건영 후보는 이달 초 구로 콜센터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같은 건물에 입주한 선거 사무실을 한때 폐쇄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뚜벅이 유세를 재개한 윤 후보는 이번 총선을 코로나19 선거로 규정하고 코로나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권 심판도 좋고 야당 심판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건 코로나19를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이냐, 해결할 것이냐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낮은 자세로 주민 한 분 한 분을 만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와 현 정부 두 차례 청와대 근무를 한 윤 후보는 구로를 디지털 단지의 배후 도시로 성장시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서 미래통합당은 개파가 없고 개혁적인 이미지의 3선 의원 김용태 후보를 자객 공천했습니다. 김 후보는 문화 오피스 상업지구를 조성해 낙후된 구로를 서울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김 후보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지만 반드시 승리해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구로 을은 몇몇 지역 빼고는 발전이 전혀 안 됐습니다. 반드시 이 지역에서 승리해서 지난 3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패에 대해서 엄하게 추궁하고 디지털 단지를 중심으로 발전해온 구로 을이지만 곳곳에 낡은 건물이 보이는 가리봉동이나 신림 근처에는 아직까지 개발이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이 안에는 주민들은 뭐 디지털하고는 별 상관없어. 옆으로는 다 뭐 한 4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여기는 가운데는 그냥 뭐 1, 2층짜리 옛날 80년대 그대로 다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당선되면은 또 시장도 살리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하지 않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구로 을은 두 후보 모두 처음 도전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최측근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 중진의 대결이라는 상징성이 강한 곳이어서 여야 모두 물러설 수 없는 승부처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공약이 잘 보이지 않지만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한 것이 바로 정책 공약입니다.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 민원 빅데이터 분석에서 국민이 가장 높은 관심을 보인 이슈는 아파트였는데 그만큼 부동산 정책은 총선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각 당의 부동산 공약 김수정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무주택자는 물론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대부분 국민에게 가장 민감한 건 부동산 공약입니다. 집값 폭등을 잡겠다는 목표는 같지만 처방은 여야가 정반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유세 강화를 비롯한 고강도 규제로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집 세 채를
소유한 사람과 집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기조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청년층을 겨냥한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청년과 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주택 5만 호를 공급하고 거점 구도심의 4만 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의 1만 호 등 총 10만 호를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의 기본 방향은 시장 중심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혼란만 키운 아마추어 정책도 모자라서 이제는 시장 경제 근간을 위협합니다. 도대체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국민의 주택 거래의 자유마저 간섭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선 서울 도심과 1기 신도시 지역의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대폭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소수 정당들은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파격 공약들을 선보였습니다. 민생당의 전신 중 하나인 민주평화당은 20평 아파트 100만 호를 분양가 1억 원에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1가구 2주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지막 경선 지역인 인천 연수을과 대구 달서갑의 민경욱 의원과 홍석준 전 대구시 경제국장을 각각 공천했습니다. 연수을 경선에선 민 의원이 55.8%를 얻어 민현주 전 의원을 제쳤고, 달서갑에선 홍 전 국장이 72.3%로 이두화 전 의원을 크게 앞질렀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경선 결과 발표를 끝으로 호남 지역 19곳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구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슈 분석 박지영, 임채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이제 비례 후보 순번까지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임채원 기자, 결과를 놓고 잡음이 나오고 있어요. 예. 더불어시민당 최고위원회가 어젯밤 이제 비례대표 후보자 35명에 대한 순번을 결정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를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이제 배치를 했는데요. 방송 많이 하던 분이죠? 예, 맞습니다. 네, 신 교수는 이제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겸 대변인을 역임했고요. 네, 각종 매체를 통해 코로나19 정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코로나 알리기 활동을 했습니다. 예. 상징성이 큰 1번에 신 후보를 배치한 것은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비례 순번 1번에 배치된 신 후보를 두고 급조 후보라는 비판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공공의료 분야 추가 공모가 23일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4시간이란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다는 것, 이제 이런 이유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당은 비례대표 선거 당선권을 17명 안팎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예. 같은 지지 기반의 열린 민주당은 12명까지 또 예상을 하고 있어서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 간에 어느 쪽이 가져가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이 밖에 시민당은 비례 후보 2번에는 김경만 중소기업 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이 3번에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이 각각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초 더불어시민당에 참여했던 일부 군소정당은 반발하고 있는데요. 군소정당 몫의 기본소득당 용해인 대표와 시대전환 조정훈 대표 2명만 배정받았기 때문입니다. 2명만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이에 반발해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은 시민당을 탈당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군소정당의 의회 진입을 돕겠다는 민주당의 비례정당 참여 취지와는 좀 거리가 멀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민주당이 자체적으로 선출한 후보들은 11번부터죠. 네, 맞습니다. 네, 11번부터 이제 민주당이 이제 자체적으로 선출한 비례대표 후보를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배치를 했는데요. 민주당의 비례대표 순번 이전 1번이었던 최혜영 강동대 교수를 11번에 배치했습니다.
12번은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13번은 이수진 전 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배치됐고요. 예. 하지만 민주당 자체 비례대표 후보들은 이제 비례 순번과 관련해 불만을 이렇게 표출을 했는데요. 근데 이미 자체 비례대표 심사에서 이렇게 검증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들이 이제 왜 후순위에 배치돼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예. 이제 그 김채원 기자, 모레부터 이틀간 후보 등록, 그런 게 26일, 27일 이때 후보 등록이 되는데요. 이 비례대표 투표 용지의 게재 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상당히 그 머리 싸움이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의원 꺼주기 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비례대표 이제 투표용지의 정당 순번은 이제 바로 이제 전 후보 마감이 되는 27일 날 이제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예, 예. 그 27일 날 기준으로 현역 의원이 제일 많은 정당이, 비례정당이 투표용지 위쪽에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런 투표용지에서는 이제 1일 2당은 비례 공천을 하지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3당이 맨 위에 올라가게 되겠네요. 예, 이제 1, 2번은 없고 이제 3번부터 이제 예, 이렇게 예. 순서가 배치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에 따라서 이제 더불어시민당이 이제 미래한국당이나 민생당보다 높은 순위를 받기 위해선 민주당은 더 많은 이제 현역원을 시민당으로 보내야 합니다. 민생당이 지금 20명이 넘죠, 현재까지는요? 예, 민생당 그렇죠. 예, 예. 민생 맞습니다. 예. 네. 민생당이 그러니까 제일 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지금. 예, 제일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은 그래도 민주당이나 통합당 측에서 현역 의원이 더 많다면은 이게 또 순서가 바뀔 수도 있죠. 그러려면 20명이 넘어야 되는데 가능할지 예, 모르겠습니다. 저도 좀 그렇긴 하지만 예.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오늘 이제 민주당이 오늘 이제 오후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과 이렇게 함께 논의를 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오선의 중진인 이종걸 의원과 초선의 이규혜 의원이 시민당에 합류하기로 했고요. 비례대표 의원 가운데 재윤경, 정은혜 의원이 시민당에 이제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예. 근데 아직 명확하게 몇 명이 이적한다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은 7명 플러스 알파가 될 것으로 예상이 그럼 되는데요. 민생당이 한참 못 미치네요. 7명 더하기 알파면은요. 예, 아무래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예비 후보 등록이 26일부터 이제 시작이 그렇죠, 되기 때문에 민주당은 내일 뭐 의원총회를 열어서 시민당에 파견할 의원들을 제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미래한국당이 우여곡절 끝에 비례대표 명단을 확정을 했습니다. 박지영 기자, 원유철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비례의석수 목표로 26석을 잡았다고요? 26석이요? 네, 그렇습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이 됐다, 뭐 친황 인사다 이런 좀 비판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그 명단의 확정 직후 미래한국당 오늘 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 현충원 참배에 이어서 그 워크숍을 열고 총선 승리의 각오도 다졌는데요. 그 원유철 대표 이번 총선에서 말씀하신 대로 26석을 목표로 밝혔습니다. 그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이니까 절반 이상 가져오겠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선 선거 전략 매우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계속 말씀하셨지만 그 미래한국당이 이번 총선 정당 투표 용지에서 몇 번을 받느냐가 이 최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당 투표 용지에서 앞번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현역 의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요. 오늘 미래통합당 김정훈 의원이 미래한국당으로 옮겨서 당 상임 고문을 맡는다 이런 소식이 정해졌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 수 10명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미래통합당으로부터 추가로 그 10여 명의 현역 의원을 더 수혈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10여 명까지 더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순서 미래한국당은 몇 번째 위치하는 게 유리하다고 볼까요? 지금 이대로 상황이라면 미래한국당 정당 투표 용지에서 두 번째 칸에 위치할 것 당 같습니다. 번호하고 비슷한 위치로 가는 거군요. 민생당 다음에 두 번째 칸에 위치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셨지만 2번으로 되는 건 아니고 이제 순서만. 민생당 순서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그 미래한국당은 그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투표 용지에서 기호 2번을 받기 때문에 두 번째에 놓이게 되니까 미래한국당도 두 번째만 위치를 한다면 그 지지층 유권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투표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더 많은 의원수가 이적을 하게 된다면 첫 번째 칸에도 배치가 가능할 것으로도 좀 보고 있는데 이거는 좀 미래한국당이 좀 전략적으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좋을지 민주당에서 많이 이탈을 해버린다면은 민주당이 통합당보다 의원 정수가
더 작아서 네. 2번이 돼버릴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제 그 민생당보다 더 많은 의원 수를 좀 보내서 예. 어쨌든 많은 분들이 첫 번째를 찍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첫 번째 칸에 위치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미래통합당과 두 번째 위치를 해서 본인들의 그런 지지층을 결집하는 나란히 데 할지 뭐 네. 1번에 할지 그런 네,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네, 민생당 공천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4선의 박주선 의원의 컷오프하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이제 공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고 조금 전에 최고위에서 의결을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네. 최고위의 결정은 재심사를 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최고위는 그 박주선 의원이 민생당 그 통합추진위원장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점 등을 이제 평가를 해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는데요. 네. 그 앞서 공천관리위원회는 그 광주 동남을 후보로 박주선 의원이 아닌 김성환 전 광주 동구청장을 추천을 네. 했었습니다. 그 박 의원의 그 컷오프 결정에 대해서 공관위는 그 여론조사를 할 시간이 없어서 뭐 당의 기여도나 당선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 의원 이 같은 소식이 전해졌을 당시에 즉각 반발을 했습니다. 경쟁력 조사나 면접도 없는 공청 황당하다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최고위가 열리는 현장에는 박 의원의 지지자들도 찾아와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좀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공관위가 박 의원에 대해서 재심사를 벌여야 할 텐데요. 이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또 이제 김성환 후보는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생당 얼마 전에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고 당에서 양분되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 정동영 의원이 민생당 합당을 뭐 사실상 철회하니 뭐하니 뭐 이런 얘기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제 민생당 참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이제 합쳐진 지 한 달 정도 되는데 또다시 이제 분열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민주평화당 대표 출신 정동원 의원이 오늘 좀 불만을 표출을 했는데요. 그 민생당의 반호남주의 노선, 불분명한 개혁 정체성, 그리고 당내 계파 싸움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당이 존립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 이유로 이제 바른미래당 출신 김정화 공동대표가 그 5.18 묘지 참배를 거부한 점, 또 손학규 전 대표가 미래연합정당 참여를 거부한 점 등을 거론을 했고요. 여기에 계파 싸움으로 통합 정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지지율마저 떨어져 실망스럽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 의원은 그 민주평화당 출신 조배숙, 김광수, 황주원 의원 등도 같은 고뇌에 빠져 있다고 밝혔는데요. 만약에 이제 민생당이 총선을 코앞에 두고 민주평화당계가 빠져나가게 된다면 그 민생당의 입지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민생당 구심점은 없고 원심력은 간헐적으로 발생하네요. 이 양반들 빠져나간다면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해야 되는 입장 같은데 좀 그걸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임채원 기자, 박지영 기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2차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금융 불안정성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넘어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파급되고 있어 전방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정식 정책위 의장도 경제적인 피해와 정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추가적인 재정 확장 프로그램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적 마스크 유통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유통 마진을 없앤 마스크 공급을 촉구했습니다. 김재원 정책위 의장은 오늘 마스크 공약을 발표하면서 특정 유통업체가 유통 마진 상당액을 챙기는 특혜 논란을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자체 주민센터나 통반장의 세대 방문 등 행정망을 통해 마스크를 공급해 줄서기로 인한 국민적인 혼란을 줄이고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무상 공급을 위한 예산을 제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3월 24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여러 논란 속에 비례대표용 정당들도 속속 공천 명단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했습니다. 각 정당들의 비례 후보 공천 결과 여야의 친위 정당으로 색깔을 분명히 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후보들의 면면에서 드러난 정당들의 색깔은 이렇습니다.
먼저 범여권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1번에서 10번에 군소정당과 시민사회를 배치했고 11번에서 35번에 더불어민주당이 뽑은 비례대표를 배치했는데요.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이사장과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등 앞순위에 배치한 인물들도 대부분 현 정부와 인연이 있거나 정책적 연대를 함께하는 친정부적 성향의 시민사회 운동가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반면 새 지도부와 공관위 구성으로 비례명단과 순번을 전면 수정한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 후보들은 친황 색채가 두드러진다는 평가입니다.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과 윤창현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등 황 대표가 주도한 통합당 영입 인사들이 당선권인 앞순위를 대부분 차지했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지난 1차 명단에서 모두 당선권 밖으로 밀려난 바 있습니다. 한편 범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의 경우 발표된 비례대표 후보들의 면면이 시민당보다 훨씬 강한 친문색과 친조국 성향을 보인다는 평가인데요.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가국 전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과 조 전 장관 시절 검찰개혁 추진단장을 맡았던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꼽힙니다. 각 당마다 색깔이 분명한 비례후보 전진 배치는 강성 지지층의 표심을 결집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47석을 놓고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한 비례의석 경쟁.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크게 웃게 될 정당은 과연 어디가 될까요?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여권의 비례연합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마무리 짓고 총선 준비에 나섰지만 당에 참여했던 군소정당의 일부가 자신들의 후보가 배제된 데에 대해서 강력 반발하는 등 진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더불어시민당 지도부가 공천 배제 여부는 사전에 합의가 되고 녹취까지 된 내용이었다고 반박하고 나서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공천 결과 참여한 4개 소수 정당 중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은 각각 한 석씩 비례대표 후보자를 맡았고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은 의석을 한 석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소수 정당들을 이용만 하고 배제했다면서 강력 반발했는데요. 이에 더불어시민당 최백은 공동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군소정당들의 반발과 관련해서 검증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한석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을 합의를 받고 녹취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이 소수 정당에게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3명까지 똑같이 균등하게 제공했다며 거기서 만약 안 될 경우에는 보장이 어렵다는 걸 합의서와 녹취로 남겼다는 건데요. 최 대표는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 등에서는 후보들이 모두 결격 사유가 생겨 해주려고 해도 할 수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가자평화인권당에서는 자신들이 낸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행사 등에서 사진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부적격 통보를 했고 소명 기회를 요청했으나 그 기회를 부여받지 못했다며 결국 연합 탈퇴와 함께 독자 후보 공천을 선언했습니다. 현재 더불어시민당은 여권의 또 다른 비례정당인 열린민주당과도 경쟁해야 할 처지에 놓여 있는데요. 소수 정당들의 공천 반발을 잘 다독이고 여권의 대표 비례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오늘 오후 언론과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뉴스죠.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재단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1,326만 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처럼 대상을 선별하지 않고 지급하는 것은 울주군에 이어 두 번째이자 광역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재난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소득자를 제외하는 건 고액 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이 될 수가 있고 미성년자도 세금을 내는 도민이기 때문에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이에 따라 경기도민은 1인당 10만 원씩,
4인 가족일 경우 4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받게 됩니다. 필요한 재원은 약 1조 3,600억 원인데요. 경기도는 재난관리기금과 제9호기금 등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경기도뿐 아니라 각 지자체들도 앞다퉈 곡간문을 열고 있습니다. 당정도 고소득자를 제외한 사실상 전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이번 주 중에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런 대책들이 어려운 국민들과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여야 각 당 공천에 이어서 비례정당들의 공천 작업도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소식 오늘의 키워드에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오후에 비례명단과 순번을 최종 발표한 미래한국당의 염동열 사무총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공천에 담긴 의미와 앞으로의 총선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 미래한국당 공천 확정되기까지 2번 아니면 3번 좀 우여곡절로 그때 결정이 됐는데요. 네네. 첫 번 발표가 최고위 통과되기 전에 마무리됐을 때 불만이 많이 나왔었는데 그중에서 상당히 강하게 불만을 표출했던 대표적인 분이 우리 염동열 총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불만이라기보다는요. 어떻게 보면 통합당은 우리 미래한국당을 이렇게 낳은 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매정당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희 미래통합당에서 영입한 인사들이 사실 국민들에게 많은 울림을 줬고 또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저는 경쟁력이 있었다. 그런데 그 경쟁력 있는 영입 인재들이 20위 안에 하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공정한 또 실질적으로 경쟁력 있는 예비 후보를 뽑은 게 아니라라는 생각 끝에 제가 그 이의를 제기한 것이죠. 예. 저 역시 그래도 인재 영입위원장을 염의원께서 맡았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최종 순번을 결정했던 기준 또 그 전체에 담고 있는 의미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병호 위원장이 하신 게 공천 심사에 대한 연속성과 지속성을 저희들이 가져가려고 했고요. 예. 다만 표를 확장할 수 있는 표 중심의 인재 영입자들을 놓고 저희들이 경쟁을 시켜서 최종 선발을 했고요. 이 기준은 생활 밀착형 직능단체를 하시는 분들이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계신 분, 그리고 국민들이 많이 참여했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을 통해서 이번 총선에 국민들에게 우리 국민들이 참여하는 정치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한 포석으로 그런 인재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선발을 했습니다. 네, 또 미래한국당의 비례공천과 관련해서 관심 중에 또 하나가 유영아 변호사 혹시 다시 포함될 수 있을 것인가였었는데 그 백유한 위원장은 논의조차 안 했다라고 했었는데 배제됐던 배경 뭐 특별하게 논의된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2박 3일에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경쟁자를 저희들이 비교해서 우위에 선 분들을 선발했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요. 예. 유영호 변호사는 토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1차 공간위에서 그런 토론 끝에 결정을 내리셨고요. 또 저희들이 유영아 변호사를 이제 선택하지 못하느냐는 것은 많은 시간과 토론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1차 공간에 했던 분들을 존중하고 또 민간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론하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 하는 이유로 저희들이 유영아 변호사를 이번에 선발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유영아 변호사가 그렇게 전했다고 어느 유튜브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배제된 것을 두고 분노했다는 그런 유튜브 방송도 있었는데 그건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보는 시각이나 이제 뉴스를 보고 사실관계들을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요. 예. 우리는 그 자체를 놓고 판단을 해야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만약에 토론에 담게 된다고 한다면 때로는 왜곡되거나 잘못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우리 접수된 사실관계에서만 저희들이 토론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예. 네, 오늘 당 지도부와 비례 후보들이 현충원을 참배를 했고 또 당사에서 워크숍을 가졌다고 들었는데요. 후보들이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후보들이 일본에서도 40번까지 대부분 참석을 하셨고요. 그분들이 상견례를 가졌고요. 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시작하는 분들의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가짐, 또 다짐, 또 약속, 그리고 총선 승리를 위한 여러 가지 제안들을 함께 의논하고 나누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원유철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26석이 목표라고 밝혔는데 정당 지지율은 몇 %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네, 대표님께서 26석을 이제 목표로 삼으신 것은 그렇게 무리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50% 넘어야 되는데요? 한국당의 이제 상승세로 봤었을 때는 기본 우리 지지층과 또 중도 성향의 지지층들이 대거 저는 한국당은 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따라서 26석의 이런 의석은 저희들이 가능한 의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로 알고 있고요. 예. 대략 한 47, 8% 정도를 저희들이 50% 가깝게 이렇게 득표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26석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주로 이제 비례정당의 가장 큰 경쟁 정당인 민주당과 관련된 쪽의 비례정당들입니다. 더불어시민당도 있고 열린민주당도 있는데 둘 간의 경쟁 관계로 보기도 하고 두 정당이 쌍끌이하지 않느냐 이런 상황으로 보기도 하는데 지금 이제 미래한국당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타당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경쟁 곤란합니다만 관계니까는요. 예. 다만 저희들 미래한국당은 어떻게 보면 4+1의 정상적이지 않은 정당의 당론과 협조를 통해서 탄생한 이 불법 같은 연동제죠. 어떻게 보면 나지 말았어야 할 이 연동제에 사실 우리는 정당 방위를 하기 위해서 또 국민의 이런 왜곡된 여론이 결국 의석을 차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저는 정당 방위를 만들었다고 보는데요. 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은 민주당에서 만들 수가 없는 정당입니다. 4+1 연동제에 대한 강한 그 목표와 이념이 실질적인 사표 방지를 하기 위한 그런 연동제를 갖다고 한다면 두 당을 만드는 것도 민주당에서 사실 지원하거나 묵인하거나 또 협조가 돼서는 저는 국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네,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천점하기 위해서는 비례투표 용지에서 앞번호를 배정받는 것도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현재 당내 현역 의원이 모두 9명이죠. 네네. 네, 앞으로 추가 영입 몇 명까지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총선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계획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최소한 저희들이 20석은 좀 넘겨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그걸 통해서 아마 기호 1번과 2번이 자리를 놓고 저희들이 유불리를 어느 정도 좀 계산을 해봐야 될 겁니다. 선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선거 전략은 결국은 무너져가는 경제, 무너져가는 안보, 무너져가는 사회 모든 이슈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보수의 당인 통합당과 그리고 우리 한국당이 이 나라의 어려움을 다시 세울 수가 있고 정상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선거 전략을 통해서 저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한국당의 염동열 사무총장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 지혜를 제공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죠. 이곳에 수장을 모셨습니다. 지난해 말 제22대 국회 도서관장으로 취임한 분이죠.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그 지난 2월 달이었죠. 2월 19일이었던가요? 그때 네. 이제 국회 행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이후에 국회 도서관도 이제 감염 예방 차원에서 임시 휴관하고 있는데 한 달 넘었습니다. 예, 벌써 넘었습니다. 언제쯤 개관 예정이신가요? 이건 국가적인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네. 우리 국회 도서관 차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고요. 국회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와 대한민국 전체가 안전하다는 그런 확신이 있을 때 그때 다시 재개관을 도서관 생각할 개관 생각입니다. 자체도 이제 감염 예방도 있지만은 이것도 약간 다중의 이용처이기 때문에 국가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국회 도서관은 국민들은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감염 문제를 해가지고 진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전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불가피하게 도서관을 휴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처음에 재개관을 하게 되면은 혹시나 재개관을 좀 이른 시일내에 하게 된다면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재개관한다는 그 자체가 이 감염 사태에 대해서 나름대로 안전하라는 그런 국가적인 판단이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판단 또 저희 국회 도서관 자체적인 결정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어떤 그 안전하다는 분위기 그런 것이 깔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위로도 어떤 도서관이 가져야 되는 청결, 어떤 청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이제 임시 휴관할 때는 국회 도서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이제 감염 예방이었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19가 이렇게 확대가 되어버리니까 정말 다중에 이용한 시설 관련해 가지고 국가 정책 전반의 정책 차원에서 이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지난해 지금 취임하신 게 12월 초였던가요? 예, 12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이제 오시기 전에 국회 도서관에 대해서 이런저런 생각도 하시고 나름대로 구상도 하셨을 것인데 직접 와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도서관장, 국회 도서관장 굉장히 명예로운 자리입니다. 와면은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마음껏 볼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제가 4개월 동안 있으면서 책 한 권 제대로 못 봤습니다. 관장님이 참 많이 보고 계시면 안 되죠. 그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이죠. 국회 도서관이 제가 오기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국회 도서관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의 일종의 이제 대표적인 도서관으로서 많은 장세를 가지고 있다. 그까지는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보자기 위해서 엄청난 이 노력과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공 하는 이런 것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회 도서관이 지금 68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68년 동안에 쌓여있는 그 노하우가 일반 국민들은 다 모르고 있지만은 그 노하우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국회의원들 입법을 보좌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대상으로 하는 이런 서비스도 지금 문화 차원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책 읽는다 하는 지식도 있지만은 그런 지식이 쌓여가지고 한 인간이 문화적인 인물로서 성장해 나가는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의 문화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으로 국회 도서관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 우리나라 최대 규모로 알고 있는데 680만 권의 소장 자료를 갖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대한민국 최대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국립중앙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국립중앙도서관이 장수로 보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 도서관은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종의 사회과학 쪽에 나름대로 집중한 이런 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주로 정책하고도 많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이 입법하는 활동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지금 300명 국회의원이지만은 300명 한 분 한 분이 다 입법기관입니다. 정책을 잘못 입법하게 되면은 이 영향이 대한민국 5천만에 주는 영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신중하게 정책을 입안할 수 있기 위해서는 자료, 정보,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 지식이
없이 단순하게 감성적으로 포퓰리즘적인 그런 정책을 하게 되면 그것은 꼭 국민의 고통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680만 건의 이런 정보 지식 이것을 어떻게 가공해서 국회 입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하느냐 하는 이것이 가장 큰 일종의 사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지난달 20일 국회 도서관 개원 68주년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앉아서 계산해 보니까는 68년 전이면은 52년도입니다. 한국 전쟁 때였네요. 그렇습니다. 예, 한국 전쟁 때 이렇게 됐는데. 그 정도로 국회 도서관이 입법 활동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 인식을 전시 중에서도 깨우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 중에서는 전쟁하기 바쁘죠. 책 생각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5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 국민이 배고팠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불구하고 정책의 중요성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그 52년도에 국회 도서관을 만들게 된 겁니다. 네, 이번에 68주년 행사 때 이제 문희상 국회의장도 당연히 뭐 참여해가지고 축하해 주시고 했는데 도서관 운영과 관련돼서 뭔가 새로운 변화라든가 약속이라든가 계획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경제학자로서 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제만 해왔지만은. 제가 내세운 것이 수요자 중심. 수요자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회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은 크게 두 부류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국회의원이고요. 두 번째가 국민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도서관에서 많은 일을 해왔었지만은 많은 경우 공공 부분은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수요자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경제학자로서 지금 그런 측면을 보인다.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그 정보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면은 사실 그 정보라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쉽게 누구나 다 쉽게 접근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홈페이지도 대폭적으로 개편할 것입니다. 그래서 수요자 중심의 그런 도서관 체계 이것이 제가 간장으로 새로 부임하면서 대적을 내세우는 그리고 이 의장님께서도 기꺼이 제 의견을 받아주시면서 북돋아주고 계십니다. 네. 또 여러 인터뷰를 보니까 관장께서 도서관의 디지털화를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임기 동안 어떻게 디지털화를 추진하실 계획인지도 궁금합니다.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보라는 것이 지금까지는 체계 기반으로 했었는데요. 이 체계 기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화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680만 건이라는 책이 있지만은 이것을 먼저 디지털화를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작업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5년 계획하에 4차 혁명을 리드하는 국회 도서관을 정립하자 하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를 하게 되면은 680만 건에 있는 장세 정보들이 모두 디지털화 해가지고 책 한 권 한 권을 읽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 주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혹은 입법 활동하기 위해서 국회의원께서 특정 주제에 대해서 키워드만 치면은 680만 건 중에서 그 핵심 용어와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바로 뽑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단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모든 정보가 디지털화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이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이 이제 1차 연도고요. 올해는 2차 연도 그리고 앞으로 3개 연도를 더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완전하게 디지털화가 되면은 어떤 이슈가 있든지 간에 그 이슈에 대해서 정책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국회 전자도서관의 키워드만 치면은 바로바로 해당되는 그 분야의 전문 책이 하나 나올 정도로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단 1분 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디지털화에도 이용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워야 그렇습니다.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크게 봤을 때 이제 수요자가 바로 국회라는 차원에서 국회의원하고 일반 국민들. 국민 그렇습니다. 아까 뭐 중앙도서관 얘기했습니다만 사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는 곳이니까 국민의 도서관이기도 하죠, 사실은요. 그렇게 저희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앞으로 많은 서비스가 구축이 돼야겠지만은 현재 가지고 있는 자원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용은 얼마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국회의원들이거나 아니 일반 국민 두 차원에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는 100쯤 있는데 실제로 이용은 10밖에 안 된다든가 아니면 100인데 뭐 이용이 100% 잘 되고 있다든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게 이제 일률적으로 한 지표로서 표현하기가 힘든 것이요. 네.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680만 건이라는 어마어마한 정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책을 몇 건을 이용했느냐 그 자체의 지표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네. 쉽게 국회의원들이 혹은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체계만 만들어 놓으면은 지금보다 2배, 3배 더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니까 관련 서비스 뭐 이런 게 더 구축이 돼야 된다 추가적으로 제가 아까 뭐 기본으로 디지털화도 필요하겠지만요. 네네 680만 건은 어마어마한 이 국가의 자산입니다. 이 자산은 많이 사용되면 사용될수록 좋습니다. 그것이 정책의 고급화,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직까지 이런 이용도를 2배, 3배 그 이상으로 확대시킬 그런 여지가 이런 아까 말씀드린 디지털화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소유자 중심의 그런 체계를 만들면은 대폭 어떻게 보면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의원실에서는 도서관 활용을 잘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의원실에서는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이용하는 국회의원 무슨 상도 네. 주고 그러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매년 상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20대를 마무리하면서 20대 4년 동안에 가장 책을 많이 대여한 국회의원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한 12분 정도 이 상을 줬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공적으로 확인해 주면은 의원실 이용하는 의원실도 더욱 이제 힘을 받고 좀 바로 그러겠네요. 그겁니다. 예. 애용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는 상 제도를 통해 가지고 국회의원들께서도 서로 경쟁하는 물론 이제 큰 상은 아니지만은 대외적인 이미지가 참 좋습니다. 국회 도서관이 인정하는 국회의원, 책을 많이 읽는 국회의원 그런 이미지를 우리가 가짐으로 인해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국민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확대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빌려가는 양하고 또 정책에 반영하고 읽는 양 다 비례한다고 평가해야겠죠?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국회 도서관의 역할을 단지 책 읽는 공간 차원이 아니라 복합 문화 공간 차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점에서 봤을 때 이제 국회 도서관에 살 수 있는 문화 창달 차원의 어떤 그 계획이라든가 프로그램 또 올해 가지고 있는 계획 어떠신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이라는 것이 한 인간을 문화적으로 성숙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자인 국민을 대상으로 책을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유전자를 일종의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어떤 문화 활동을 보게 되면은 필하모니 교향악단을 저희들이 모셔다가 1층 홀에서 했고요. 작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또 재즈 요새 젊은 우리 층에서는 클래식보다 재즈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문화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전문적인 재즈 그들을 초청해서 그런 자리를 가졌고요. 올해는 저희들이 매철 음악 공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도서관의 2층에 좋은 일종의 그 갤러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회화 그림들을 초대해서 그런 그 회화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또 하나 아무래도 책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북 콘서트 특히 이제 젊은 애들이 관심이 있는 그런 책을 중심으로 해서 북 콘서트로 몇 차례 저희들이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국회 도서관이 이제 국회의원들 입법 활동에 필요한 정보 지식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국민의 대표가 있는 곳인 바로 국민에게 열려 있는 도서관인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도서관이 그런 곳인가 또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이
그런 걸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담 없이 방문할 수 있도록 아니면 뭐 디지털을 이용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홍보 차원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회 도서관은 일반 국민들이 잘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국회 도서관은 일반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이 1998년부터입니다. 그전에는 사실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석박사 논문 쓰는 이런 분들은 국회 도서관을 방문한 그는 추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도서관 이렇게 하면 석박사 논문 쓰는 데는 반드시 가야 될 곳, 이런 이미지가 박혀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제 옛날 이야기고요. 이제 98년도부터는 뭐 성년 20세 이상 성년은 누구나 자유롭게 올 수 있는 곳입니다.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장소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화공간, 실제로 저희들이 미디어 월이라는 큰 화면을 통해 가지고 점심 시간에는 클래식 음악을 1시간 동안에 들려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커피 시설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책을 읽는 공간뿐만 아니고 서로가 어떻게 문화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이런 고급 문화를 향유하기 위해서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제가 좀 홍보를 하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국회 도서관장으로서 이루고 싶은 목표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결국 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 활동을 보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들이 하나하나의 정책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삶의 질을 지키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기능이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의 이런 그 입법이 좀 보다 전문적이고 분석적인 그런 시각에서 합리적인 정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해서 어떤 뭐 책에 대한 이런 정보가 없다 하더라도 쉽게 뭐 5분 이내도 본인이 원하고자 하는 그런 정보를 책 한 권으로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는 게 제가 이번에 관장으로서 이직을 맡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주요한 어떤 그 방향입니다.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국민을 위한 도서관 결국은 입법 활동을 지원을 해서 제대로 되면은 결국은 그것도 국민을 위한 것이 되고 또 국민이 또 직접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기도 그렇습니다. 하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현진권 국회 도서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도 4월 중하순에 해당하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서 요즘 도심 공원에는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이 늘고 있는데요. 아무리 야외라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거리는 2m 이상 유지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스N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내일도 뉴스N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